자, 마지막 강의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 수업이 아니라 쌤 녹음한 거여서 중간에 뭐 잘못 실수해서 말하거나 이럴 때 다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 내보내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한 번에 쭉 바로 녹음하고 끝내버리려고 미안해요. 봅시다.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 관련 질병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알러지,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세포가 아닌 비자기 세포는 항원으로 인지해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비림프구에서 항체가 만들어졌던 거 생각이 나요. 물론 이거는 특이적 면역 반응이었고 일단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덮어놓고 얘를 제거하는 뭐 식세포 작용이라든가 염증 반응들이 일어났죠. 염증 반응의 대표적인 이유가 염증 반응을 야기시키는 물질이 비면 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뇌 세포가 모든 뇌세포를 제한 나머지를 다 항원으로 인지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피로하겠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생각 같은데 뭐 꽃가루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동물 털같이 과거에 엄청 오래전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주는 불이익보다 내가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소모한 에너지가 아마 더 많이 드니까 내 세포는 엄청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굳이 내가 면역계가 얘를 항원으로 인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생각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 세포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항문으로 인지하지는 않아요. 보통 뭐 꽃가루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생선이라든가 동물 털같이 보통은 아무런 이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항온으로 인지하지 않은 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서 나타나는 질환을 알러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꽃가루 알레르기, 어떤 사람 특정 약물 알레르기, 사람마다 다 유전적인 소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러지 반응이 어떻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꽃가루를 일반적으로는 항원으로 인지하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얘를 항원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면 얘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일련의 특이적 면역 반응들도 일어나겠죠. 근데 물론 얘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누가 얘를 인지하고 있어요? 비만세포가 인지하고 있다가 그쵸?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이 사이로 대식세포나 식세포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고 대식세포가 이 항원을 먹고 항원을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항원을 인식을 하죠.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다시 세포독성 T림프구하고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B림프구가 분열해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형질세포에서는 항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꽃가루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B세포에서 항체를 형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항체를 어디에다 붙여버리냐면 이런 특정 물질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항체를 비만세포의 표면에다가 세포막에다가 붙여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 꽃가루한테 내가 2차 노출이 됐을 때는 이 꽃가루가 나한테 침입했을 때 피부에 존재하는 비만세포에 항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항체랑 바로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비만세포에서 뭘 분비하냐면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타민을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내 몸에서는 어떤 과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히스타민이라고 하면 혈관을 확장시키죠. 혈액을 모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게 만들고 여기에서 열이 발생하고 부종이 발생하고 얘가
혈액이 많아지니까 아래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백혈구가 이러한 항원하고 싸워서 고름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반응들을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몸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나 콧물이나 기침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이러한 반응을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도한 히스타민 분비에 의해서 내 몸 전체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해서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알러지 반응에는 이런 것들을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고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히스타민을 없애는 물질,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투여받으면 작용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러지 반응도 일종의 특이적 면역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인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비만세포에 결합해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과도하게 분비해서 히스타민에 의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을 보시면 면역계가 원래는 자기세포하고 비자기세포를 구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유는 알 수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물질과 비자기 물질을 구분 못해서 자기 물질을 비자기 물질로 인식해서 자기 세포나 자기 조직을 공격해버리는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토피나 내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해요. 왜 요즘에는 그 호르몬 불균형, 그러니까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면역계가 잘못 오작동을 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이 이렇게 관절염증이 생겨가지고 관절이 똑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관절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내 면역 세포가 자기 관절 세포를 공격해서 엄청 아픈 뼈 마디마디가 아픈 병이 잔인하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 루푸스 같은 경우는 자기 조직 세포를 공격해버려요. 피부라든가 자기 폐라든가 자기 장기 같은 것들을 공격하는 이런 보통 자기 신경섬유, 신경수초를 파괴시키는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루푸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은 이게 질병이에요. 어콰이어드 후천적으로 획득된 이뮨 디피션시 면역을 결핍시켜주는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병 이름이고 이 병을 야기시켜주는 바이러스가 HIV예요. 휴먼 사람에게서 이뮨 디피션시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 면역 결핍을 야기시키는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HIV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런데 HIV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세포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체를 갖는 부분에 바이러스 껍질에 있는 단백질의 어떤 부분이 세포막의 수용체랑 결합할 때 들어갈 수 있어서 모든 바이러스가 모든 세포를 공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IV 바이러스의 숙주세포가 누구냐면 T림프구예요.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구를 HIV 바이러스가 공격해버리면 보조 T림프구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하는 일은 세포독성 T림프구하고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보조 T림프구가 수가 줄어드니까 B림프구의 활동조차도 저해가 되고 그러면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내 몸에 항원항체 반응이 만들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이런 면역 결핍에 의해서 내 몸이 2차, 3차 이런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게 HIV 바이러스로 인한 에이즈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감염 초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는 잠복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해요. 서서히 내 면역계를 파괴시켜주는 만성 질환 정도. 요즘에는
혈액이 잘 개발이 돼서 약을 먹으면 죽지 않고 평생 이렇게 고혈압처럼 약 먹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에이즈 걸렸으면 피하고 뭐 얘가 감염되고 죽고 막 엄청 무서운 질환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주시면 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을 할 건데 혈액형도 일종의 항온항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0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혈액형의 종류에는 사실 한 15가지 사람의 혈액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수열 관계로 인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혈액, ABO식, MNN식, RH식 많이 있지만 특히 ABO식하고 RH식이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적혈구 표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어떤 화학 물질이 달라요. 이게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내 세포가 아닌 비자기 세포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얘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형의 수열 관계도 일종의 항온항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단 혈액형을 구분할 때 우리가 4가지 타입, ABO식 먼저 얘기를 할게요. 4가지 타입으로 나누죠. 다 알고 있죠? A형, B형, AB형, O형. 그런데 이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적혈구예요. 적혈구 표면에 보면 어떤 물질이 붙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생긴 항원 결정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ABO식 혈액형을 말할 때는 항온항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이런 적혈구를 가지고 있고 적혈구 표면에 있는 어떤 결정기가 다르니까 이물질, 그러니까 비자기 세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응집 항원, 다른 말로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 물질이 다른 세포에 가서 응집 반응을 유도하니까 응집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 개념을 응집소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집원과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체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세포가 아닌 비자기 세포가 들어올 때 이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얘기하고, 항체는 이 이물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드는 어떤 특수한 단백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항체가 직접 항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항체가 항원을 잡아주죠. 그런데 항원이 좀 더 큰 어떤 큰 물질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항체는 혈장에 떠다니는 굉장히 작은 분자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항체가 항원을 딱 잡아서 다른 대식세포나 식세포를 유인해서 대식세포나 식세포가 얘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보채단백질 같이 세포막을 터트리는 이런 단백질들의 분비를 유도하는 이런 작용을 해서 항체가 항원을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내지는 항원을 중성화시킨다, 내지는 항원을 응집시킨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응집 반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얘를 딱 붙잡아 놓고 치사하게 다른 면역세포들을 유인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혈구 표면 어떤 사람은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A타입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다른,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그린 거지, 그냥 이거는 화학 분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이러한 타입을 B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봤더니 이러한 A타입 물질도 가지고 있고 B타입 물질도 가지고 있어서 AB형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적혈구 표면을 봤더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O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죠.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고양이 같은 경우는 O형이 없고 A형, B형, AB 세 타입만 있다고 해요. 근데 강아지는 이 적혈구에 있는 안티젠, 항체가 안티젠이에요. 안티젠에 따라서 13가지 혈액형이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수혈관계 이런 것들을. 일단 한번 보시면, 그러면 내가 혈액을 내가 원심분리? 혈액을 내가 뒀을 때 위에 뜨는 물성분하고 아래 무거운 가라앉는 혈구 성분을 구분했었죠. 그러면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분 같은 경우는 세포 수준이어서 굉장히 고분자예요. 그래서 가라앉고 이 물성분에는 면역하고 관계된 어떤 면역물질, 알파 글로불린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항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분자역 입자이기 때문에 이런 혈장 성분이 뜬다고 했죠. 그래서 혈액을 다시 혈구하고 혈장 성분으로 분리를 시키고, 얘는 생체는 인비보에서고 인비트로, 실험실에서 내가 실험을 할 조건에서는 여기에서 혈액 응고에 관여한 단백질 성분을 빼버리는 거를 혈청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정이나 혈장이나 다 혈액의 물 성분이고, 항체는 이러한 항체나 이런 응집소 같은 경우는 혈장이나 혈청 성분에 존재한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응집원 같은 경우는 세포 수준의 고분자 물질, 적혈구의 표면에 응집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몸에서는 세균들도 이런 AB 5타입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수백 가지의 세균에 노출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요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러한 혈액이 나한테 들어와. 그러면 나는 요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항체 개념의 응집소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A하고 구조가 맞아서 결합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항원 결정기하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 응집소를 응집소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B타입하고 응집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얘랑 이렇게 구조가 맞아서 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응집소를 응집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형 혈액형은 자기 혈액은 응집시키면 안 되죠. 응집이 일어난다는 거는 혈액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산소나 포도당 같은 것들을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타입의 혈액형에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아이들한테 노출되면 얘는 내 혈액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나는 응집 반응을 유도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응집소 베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B타입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내 혈액은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균에 노출된과 동시에 나는 얘는 내 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응집 반응을 일으켜버려야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적혈구 표면에 AB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응집소 알파도 있어서는 안 돼요. A랑 응집 반응을 일으킬 테니까.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B형은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O형 적혈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적혈구 표면에는 어떠한 응집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E형에 노출되면 얘랑 결합할 수 있는 알파를 만들어야 되고, 얘와 노출된과 동시에 베타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A형 혈액형은 태어난과 동시에 응집원 A하고 응집소 베타를 갖게 되는 거고, B형 혈액형은 응집원 B하고 응집소 알파를 가지게 있게 되는 거고, AB형 혈액형은 응집원 AB하고 그 다음에 응집소는 가지고 있지 않겠죠. O형 혈액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혈액형을 한번 판정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혈액형인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혈액형 판정을 했어요? 중학교 때 혹은 병원에서 혈액형을 판정을 해주죠. 자기가 무슨 혈액형인지는 알고 있죠. 혈액형을 판정하는 방법은 응집원 응집소의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혈액형에 뭐를 떨어뜨리냐면 항 A 혈청을 떨어뜨려 봤어요. 그러면
이 항A 혈청은 혈청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물성분이에요. 응집소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A, A형 혈액형에 대항하는 응집소니까 항A 혈청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A형 혈액형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A 혈청을 떨어뜨리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보통 그림으로 표현되면 혈액이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뭉쳐 있다는 거고, B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내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혈액에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게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A형 혈액형, AB형 혈액형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AB형의 결국 표면에 존재하는 응집원 A랑 항 A 혈청의 응집소 알파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AB형은 항 A 혈청에 떨어뜨렸을 때 이러한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O형은 어떠한 응집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랑 결합할 수 있는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보통 응집 반응을 일으킬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항 A형 혈청에 떨어뜨렸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A형 또는 AB형이 되겠죠.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B형 또는 O형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항B 혈청을 한번 볼게요. 항B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혈청이니까 응집소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런데 이 혈청에서 아니면 그냥 B형, 항B형 혈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보통 혈청은 실험실 내에서 내가 떨어뜨리는 거니까 혈청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말이 좀 빠르나요? 여러분이 이미 EBS랑 한 템포 공부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빨리빨리 들으라고 최대한 빨리 하고 있긴 하는데, 혹시 불편하면 속도를 좀 느려도 되고 이것조차도 좀 느리면 좀 빠르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시긴 하겠죠. 항비혈청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응집원 B하고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는 혈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비 혈청을 떨어뜨렸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아래 그림은 이제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B타입의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 베타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B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 항비혈청의 응집소 베타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겠네요. 그 다음에 O형은 어떠한 응집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항비혈청의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B형하고 AB형이 되겠네요. 그런데 얘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표준 A형 혈청이라고 해봅시다. 표준 A형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표준, 보통의 A형이 가지고 있는 혈청이에요. A형은 혈청에 뭘 가지고 있어요? 베타를 가지고 있죠. 응집소. 그러니까 응집소 베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A형 혈청의 A형을 떨어뜨리면 자기 혈액형은 응집하지 않으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B형에 떨어뜨리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AB형도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으니까 베타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네요. 반면에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일으키지 않겠죠. 그래서 표준 A형 혈청은 항 B혈청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항 A형 혈청은 응집원 A에 대항하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같은 말로 뭐가 있겠어요? 표준 B형 혈청이죠. 표준 B형 혈청은 B형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는 뭐가 돼요? 알파죠. 항 B형 혈청은 그래서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형하고 AB형에서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수열 관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수혈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을 주고받는다는 거잖아. 예전에는 막 동물 피를 수혈받고 이랬는데 큰일 나죠. 물론 수혈 관계에서 혈액형은 굉장히 중요한데, 혈액형이 같다 하더라도 조직 거부, 이렇게 뭔가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반응들을 다른 검사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혈액형을 보는 거긴 해요.
혈액형의 수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소량 수혈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수혈할 경우, 그러니까 실험실 조건에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럼 보통 똑같은 혈액형을 찾는 게 맞아요. 소량 수혈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여자라고 하나, 기여자라고 하나,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수여자, 받는 사람의 응집소를 고려해야 돼요. 이들이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응집원과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일으킬 때 응집원 하나에 응집소가 엄청 많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O형은 다 줄 수 있고 A, B형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O형은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응집수 알파, 베타가 있잖아요. 만약에 O형을 A, B형에게 수혈을 해준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A, B형은 응집수 알파, 베타가 없잖아요. O형은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궁금하겠죠. O형의 응집수 알파, 베타가 A, B형의 응집원 A, B하고 응집 반응을 일으킬 텐데 왜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소량 수혈이잖아요. 그럼 얘가 작아요. 조금만 들어와요. 근데 얘가 응집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응집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응집 반응을 유도할 수 없어서 수혈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A, B형을 O형에게 수혈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소량 수혈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응집소 알파, 베타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얘가 적게 들어왔다라고 해도 이 적혈구를 여기에는 충분히 많은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일으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A, B형은 O형에게 수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혈 관계를 따질 때는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를 고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소량 수혈일 경우고 얘도 많이 들어오고 얘도 많이 들어오면 둘 다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량 수혈 같은 경우는 같은 혈액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혈액형 할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응집원과 응집소를 고려할 때 O형은 뭐가 없어요. 응집원이 없으니까 A, B형에게도 줄 수 있고 주는 사람의 응집원을 고려하라고 했죠. A형에게도 줄 수 있고 B형에게도 줄 수 있고 자기 혈액형하고 수혈이 가능하죠. 그런데 A, B형 같은 경우는 뭐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O형 같은 경우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혈액형에게도 수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슬픈 혈액형이라고 O형은 착하다고 막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나눠만 준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혈액형끼리 수혈 가능하고 O형은 다 줄 수 있고 A, B형은 뭐가 없어요. A, B형은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응집원이 들어와도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응집소가 충분히 없으니까. 그래서 A, B형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은 다량 수혈, 그다음 노란색은 소량 수혈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RH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RH 혈액형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적혈구 표면에 뭘 가지고 있냐면 토끼하고 같은 입자를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토끼가 아니라 붉은 털 원숭이 르헤서스 몽키라고 해서 르헤서스 몽키의 적혈구 표면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응집원을 응집원 D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르헤서스 몽키의 적혈구에는 RH 응집원인 D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도 이 르헤서스 몽키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 D를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 몽키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을 사람도 가지고 있으면 RH 플러스 형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RH 마이너스 형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RH 플러스 형인지 내가 RH 마이너스 형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AB형인지 A형인지 B형인지 아는 것처럼 항A 혈청을 떨어뜨려 보거나 항B 혈청을 떨어뜨려 봐서 항A, 항B 혈청이 다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나는 AB형이다. 항A 혈청이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나는 A형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항디 혈청에 응집 반응을 일으키냐 일으키지 않느냐로 내가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구별하면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를 얻어야 돼요? 응집소가 들어있는 혈청을 얻어야 되죠. 사람은 되게 잔인하죠. 그래서 RH 그러니까 르헤서스 몽키의 적혈구를 누구에게 넣냐면 토끼에게 넣어요. 그러면 토끼는 토끼의 적혈구 표면에는 응집원 D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토끼는 RH 그러니까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 D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응집소를 만들겠죠. 그래서 토끼의 혈액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응집원 D랑 응집원 D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랑 결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긴 응집소 델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끼는 혈액에 뭐가 생기냐면 응집소 델타가 생겨요. 그래서 토끼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장을 관찰을 하면 혈청에는 응집소 델타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혈청을 떨어뜨렸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응집원 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응집이 되면 얘는 RH 플러스형인 거고, 응집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 혈청을 떨어뜨렸을 때 적혈구 표면에 나는 이러한 응집원 D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RH-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RH 플러스형하고 RH 마이너스형의 수열 관계를 한번 봅시다. RH 플러스형은 응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H 마이너스형에게 수열해 줄 수가 없겠죠. RH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RH 플러스형에게 수열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RH형에 대한 이런 응집원은 세균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뭐 세균도 똑같이 ABOC는 가지고 있어서 알파나 베타나 뭐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RHC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난과 동시에 응집원 델타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얘도 RH-형도 내가 RH 플러스형에게 노출되지 않는 한 응집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RH 플러스형도 응집소가 없어요. 초기에는 뭐 가능은 하겠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린 적혈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적혈구를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만약에 엄마가 RH 플러스형이고 아이가 엄마가 RH 마이너스형인 경우에 문제가 되구나. 다시 지울게요. 엄마가 RH 마이너스형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한 아기가 RH 플러스형이라고 해봅시다.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하지? 아기가 있는 곳이에요. 탯줄에 의해서 아기가 연결되죠. 그런데 이 아기가 혈액형이 RH 플러스예요. 그럼 이 적혈구 표면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응집원 D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엄마는 RH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응집소가 없어요. 그런데 출산 무렵에 이 탯줄을 끊으면서 태아의 혈액의 일부가 엄마한테 노출되면 엄마는 응집원 D에 노출돼서 응집소 델타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내 몸에서는 이제 비림프구에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 모양에서 형질세포는 없어지고 얘를 기억하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첫째 아이 출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째 아이를 또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RH-형인데 둘째 아이가 RH 플러스형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몸에는 뭐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미 응집소 델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엄마의 혈액으로 노출되게 되면 애가 자라면서 약간의 이제 엄마 상처를 주면서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선 엄마 몸에서는 이게 과도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응집소는 작아서 어디를 통과할 수 있냐면 탯줄을 통해서 아가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응집소가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하고 결합을 해버려서 적혈구가
성장하는 거를 막아버려서 어린 적혈구를 만들면서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산소 운반이 안 되면서 얘가 제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질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그래서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엄마가 RH-0이라고 해도 둘째, 셋째, 넷째까지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한국인에는 RH- 혈액형이 많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가 첫째 아기를 낳을 때 얘가 응집소 델타가 없도록 기억세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 RH 혈청 주사를 맞아버려요. 그러면 이 D랑 한 RH 혈청에는 델타가 들어있겠죠. 델타랑 반응해버려서 그 다음 반응을 유도하지 않게 해주면 엄마가 둘째, 셋째, 넷째 낳을 때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좀 어렵죠. 이거를 교실 수업을 해서도 잘 이해가 안 돼 선생님 2번, 3번씩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가 세포층에 대해서는 선생님 출제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RH 플러스형인지 RH 마이너스형인지 혈청을 떨어뜨렸을 때 구별하거나 ABO식을 혈청을 떨어뜨렸을 때 A형인지 B형인지 구별하거나 응집원이랑 응집소의 개념이 어떤 건지 정도는 구별해 주실 수 있어야지 혈액형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빨리 끝내려고, 왜냐면 여러분은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될 게 많으니까. 선생님 여기까지만 교과서 다 봤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교과서 여기 109페이지까지 읽어보셔야지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3단원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무리가 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교과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일단 EBS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시험 공통적으로 다른 학교랑 수능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게 되는지 한 번씩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듣고 선생님 설명은 이걸 요약하거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가이드만 제시해 준 거지 공부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